저는 지금 말씀 듣고, 주권의 제한에 대해서, 물론, 어떻게 보면은, 이게 자유주의 국제 질서의 승리를 얘기하던 우리 30년 전하고는 너무 많이 달라졌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글로벌 저스티스 얘기하고 주권의 제한 얘기했을 때는, 자국민의 인권을 침해했을 때는 더 이상 주권의 이름으로 허용될 수 없다라는 게 쟁점이었던 때하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강대국이 근처에 있는 국가가 본인한테 우호적이지 않은 군사 조약을 맺었을 때 이거를 익스터널리티로 보고 저는 그 환경 오염과 같은 건 어떻게 보면은 전형적인 이제 부정적인 외부 효과고 그거는 적절하게 교정돼야 되고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자유주의 국제주의 안에서도 충분히 이제 인정될 수 있는 예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이제 강대국의 이웃 국가의 이제 우호적이지 않은 군사 조약 가입 이거하고 비슷하게 논의가 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다른 세계 질서를 우리가 어, 심각하게 고려해야 되는, 직시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 아무튼 고민을 많이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마지막에 이제 시간도 많이 돼서 물론 더 논의 많이 하시면 좋겠지만 우리나라가 물론 여기에 대해서 뭐 얼만큼 우리가 직접적인 행동을 할 수 있을지 해야 할지는 또 생각해 본 적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될까의 문제는 지금 말씀 나눴던 거하고 또 연결이 될 것 같아서 저는 좀 규범적인 평가를 하면서 하지 않을 수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물론 여기하고 직접 관련된 건 아니지만 이제 우리도 강대국들 사이에서 그거를 상수로 두고 우리가 이제 어떤 것이 유리한지를 이제 좀 리액티브하게 생각하는 외교 정책을 좀 이제 넘어서서 한편으로는 우리 이제 최소한 중진국이고 조금 더 이니셔티브를 갖고 우리 가치를 좀 적극적으로 발휘해서 행동하는 게 오히려 또 국익에도 부합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자유주의 국제 질서에 좀 더 액티브한 플레이어 이런 이야기도 어, 나오고 있고 저는 좀 관심도 있고 한데 지금 말씀해 주신 세계 질서하고는 또 미스매치도 있는 것 같아가지고요. 그런 정향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좀 말씀 들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고민을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 지점인 거죠. 그 자유주의적 국제 질서의 규범적인 어떤 기준이 현실 속에서 구현되어지는 과정에서 가지고 있는 한계들을 접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결국은 이제 이게 이제 고민인 거죠. 그런데 그 한계 속에서 국민의 목숨이 담보되어져야 하는 부분이 생긴다면 굉장히 고민스러운 지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누구도 쉽게 답을 얘기할 수 없는. 이제 제일 아마 그 이론적이고 그냥 이 레토릭 차원에서 쉽게 얘기하면 그런 상황에 안 가도록 하는 게 제일 좋다. 근데 결국 그런 식으로 회피하는 수밖에 없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알다시피 미중 전략 경쟁 속에서 그런 지정학적 단층대가 한반도를 둘러싸고 형성되고 있는 부분이 사실인 거고, 그리고 이제 모르긴 몰라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지금 일단은 이쪽 지역에서는 숨고르기와 또 이런저런 준비를 하면서 이제 그 잠깐 소강 상태 같은 느낌을 받고는 있는데, 북한은 북한대로 지금 자기의 그 살 길을 위해서 지금 다시 이 미사일 발사서부터 이제 핵실험까지 지금 그 수순을 자신들의 선택이라고 지금 저기를 가고 있는 거고,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한미동맹을 굳건하게 일단은 체크해서 기반으로 삼아야 되겠고, 그런데 이제 그것만 가지고 이제 가는 게 아니라 이제 더 할 게 있느냐.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심지어 나오는 얘기가 이왕 한미동맹을 기초로 해서 갈 거면은 확실하게 자유주의적 국제질서에서 이 프로액티브한 굉장히 그 전위적인 어떤 그 행동대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뭐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왜 무기 안 주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이거는 뭐 정답의 문제가 아니고, 저는 국제정치학자로서
그런 식의 되게 선명해 보이는 그 노선이 사실은 지정학적 단층 대상에 위치한 지정학적 중간국들에게는 굉장히 위험한 선택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를 늘 염두에 두면서 정책을 고민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 예를 들어서 무기 문제만 하더라도 저는 참 우리나라 참 그건 못했다. 그 젤렌스키 대통령 불러놓고 다 같이 모여서 이렇게 심정적 지지와 이 그 공감을 표현하면서 이 그 우크라이나에 대한 우리의 어떤 그런 지지도 분명하게 보여주지만 현실적으로 이제 무기를 준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가지고 있는 고민들을 가지고 우리의 한계는 있다. 그러니까 당신들한테 무기를 줬을 경우에 러시아가 북한에 이제 무기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가게 될 경우에는 한반도에서 이 지정적 구도가 확 바뀌면서 우리로서는 굉장히 피하고 싶은 시나리오인 북중러 삼각 군사 공조가 작동하게 되는 이 촉매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신중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남한테 지지를 보여줘야 될 때는 잘 못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무기 부분은 굉장히 신중해야 될 부분인데 막 줘야 된다고 막 그러고 저는 이거 굉장히 엇박자를 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게 뭐랑 굉장히 비슷한가 하면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 체제에 들어갔잖아요. 일본은 제재 참여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인 경제 협력 러시아랑 굉장히 열심히 해나갑니다. 제재를 우회하는 다양한. 한국은 우리가 이런저런 일이 있어서 제재 참여하기 힘들다. 미국한테 양해를 놓고 우린 제재 참여 안 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로부터 웬일이냐 한국이 이런 반응을 받았는데 실제로는 제재 체제 때문에 무섭다고 러시아랑 골치 아프다. 그러면서 실질적인 협력은 그 이후로 다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게 실용적이냐 이거죠. 어떤 게 실용적인 건가. 근데 그런 관점에서 외교는 굉장히 현실적이고 주의 깊게 그리고 실용적 관점에서도 고려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이거는 뭐 제가 잘 답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하나 얘기한다면 이런 생각은 가끔 해요. 왜 아시아에서는 유러피안 유니언과 같은 그런 식의 그 일단 트랜스내셔널한 그런 그 가버넌스 기구가 안 만들어질까 보면 균형 차이가 너무 불균형이 너무 큰 것 같아요. 중국, 일본, 한국 사이에 우선 인구라든가 뭐 국력의 차이가 그래도 유럽만 해도 뭐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뭐 이런 정도가 비슷하거든요. 어쨌거나 인구 면에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균형이 잡히는데 이 동아시아 같은 경우는 균형이 너무 차이가 너무 중국이 너무 압도적으로 큰 것들 그러니까 차이나 앤더 웨스트가 돼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역시 어렵게 만드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서 예컨대 뭐 제 생각에 뭐 아세안 국가들 그죠? 아세안은 굉장히 그 심지어는 이제 대학 시스템까지 유럽의 볼로냐 체제 같은 걸 받아들여서 똑같이 하고 하는데 한국은 사실은 왜 그러냐면 의외로 아세안에 대한 또 한국 나름의 좀 사실은 별로 근거도 없는 오리엔탈리즘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정치가나 학자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일반 사람, 한국 사회의 그레스루츠 레벨에서도 이 그 이른바 한국보다 후진국이라고 생각하는 나라들에 대한 일종의 오리엔탈리즘이 저는 우리 한국 사회에 굉장히 강하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런 지금과 같은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핀란다이제이션을 피한다거나 혹은 핀란다이제이션을 조금 더 완화된 형태로 한국에 맞게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실은 미국과 중국 사이의 균형 외교가 물론 제일 중요하겠지만 그 외에 아세안과 같은 또는 말하자면 태평양 지역의 다른 국가들, 뭐 근데 호주라든가 뭐 이른바 그 이 트랜스퍼시픽한 공간에서 연구되고 있는 나라들. 그다음에 일본과의 지금과 같은 상황으로 일본과 관계가 이렇게 돼 갖고는 한국이 쓸 수 있는 지렛대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같이 좀 고민하고 진짜 이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폴란드의 외교를 보면 답답한 게 뭐냐면 이게 한 번도 세계를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펼치는 정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분할 점령돼 갖고 싸우고 용감하게 싸우고 비겁한 자들 처단하고 하는 이런 싸움이 있었지만 외교라는 거는 혹은 진짜 어떤 굉장히 스마트하게 이것을 이
피해나가는 살아나가는 한국식의 방식은 무엇일까? 한번 좀 더 원점에서부터 같이 고민해 보고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전히 우리 명분론이 좀 강한 거 아닌가요? 한국 사회가? 나는 그런 생각이 좀 자꾸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저는 기에드로이츠가 아까 얘기한 대로 폴란드 민족의 가장 지금 필요한 미덕은 비겁함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뭐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는 우리 사회에도 특히 이게 명분론적인 게 굉장히 강한 사람들 사이에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타협하는 건 굉장히 나쁜 거라고 좀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안개 모르게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닌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좀 엉뚱한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마찬가지 맥락에서 비슷한 생각을 하는데 저는 뭐 그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한미 동맹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굉장히 좋은 자산인 것 같아요. 네, 한미 동맹이 우리한테 있기 때문에 도리어 중국이 우리를 무시 못하는 측면도 있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한미 동맹이라는 자산을 어떻게 잘 우리 활용하느냐 이 문제는 우리한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제 한 축인 건 분명한 것 같은데 이제 그럼 한미 동맹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미국에 가는 이런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다 쫓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게 동일한 얘기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새로운 세계 질서가 어떻게 될 거냐. 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새로운 세계 질서가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걸 가지고 제일 많이 얘기하는 뭐 화두 중에 하나가 신냉전 질서가 오는 거냐.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신냉전 질서라는 거는 이제 냉전 질서가 다시 재현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사용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냉전 질서의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는 그냥 아주 단순하게 얘기를 하면 이 두 진영 사이에 분명한 갈라짐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진영 내부에서 안보의 문제랑 경제의 문제가 그 안에서 같은 방향으로 쭉 가는 거예요. 안보를 같이 나누면 경제도 같이 가는 거고 이쪽에서 가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확실하게 블록이 나눠지는 구조였었는데 이제 그 여기서 이제 그런 냉전 질서에서조차도 제3세계 비동맹 세력들이 분명히 존재했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그 비동맹 세력으로 이렇게 이 자신들을 뭉쳐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중요한 이유가 비록 약한 국가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전쟁이라고 하는 비극이 사실은 이 비동맹 운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모티브가 돼요. 이 지정학적 단층 대상에 있는 그 중간국들은 이 동족 상잔이라고 하는 어마무지한 비극을 겪을 수 있구나. 이거 자체가 굉장한 이제 충격으로 다가왔던 거죠. 비동맹 운동의 굉장히 중요한 모티브가 한국 전쟁이 됩니다. 한국 전쟁이 비동맹 운동의 모티브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심지어는 그 냉전 구조에서도 그랬지만 지금 30년 동안 만들어졌던 자유주의적 국제 질서가 추구했던 세계화 그리고 또 밸류 체인, 글로벌 밸류 체인, 리저널 밸류 체인, 프로덕션 체인 뭐 이런 것들이 막 얽혀져서 하나의 세계가 됐는데 지금 이걸 가지고 미국이 자기와 같이 하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결집하고 그다음에 아마 중국과 러시아가 그 뭐 중앙아시아를 포함해 가지고 대륙에서 그 세력들을 결집해서 두 세력이 냉전적 구도로 갈 거다라고 예상을 하는 거는 저는 약간 시대착오적이라는 생각을 하는 이유가 이미 만들어진 밸류 체인들이 완전하게 디커플링 되기는 어렵다라고 이미 정치 경제학자들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이테크 스몰 에어리아 부분에서 미국이 우위를 가지고 계속 가면서 끌어갈 수는 있겠지만 미들 로우 테크 부분에서는 같이 의존해서 다른 국가들로부터 협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그 주도권 싸움에서 뭐 이 하이테크 부분에서는 싸움이 있어서 디커플링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완전한 디커플링 자체는 불가능한 거죠. 이제 그다음 이제 정치 경제만 그런 게 아니라 시큐리티 이코노미가 그런 의미에서는 과거의 냉전처럼 완전히 한쪽 진영에서 내부적으로 자기 충족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 경계를 넘나들면서 가는 게 일정 정도 유지될 수밖에 없어요. 거기다가 과거에 그런 그 굉장한 장벽이 있었던 냉전 구조에서도 비동맹 운동이 나타나는 것처럼 지금 세계에 보면 그 회색지대 국가에 해당되는 국가들이 나타났을 뿐더러 굉장히 이 국가들이 과거와는 달리 힘이 있는 국가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세계 뭐 170여 개 국가들 중에서 미국이 확실하게 러시아 제재하자 했더니 뭐 다 러시아 잘못했어요 라고 전부 결의를 했는데 제재하자 그랬더니 46개 국가는 참여하고 나머지는 제재에 참여를 안 해요. 이거는 어떻게 설명해야 되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뭐 그냥 안 하는 국가는 안 하나 보다 그럴 수 있겠지만 이게 인도는 어떻게 설명해야 되죠? 인도 패시픽 전략의 가장 중요한 쿼드의 핵심적인 포스트잖아요. 근데 이 국가는 인도 태평양이라고 하는 이 축에서 한편으로는 미국과 호주와 일본과 협력해서 이 해양에서의 어떤 중요한 자기 포스트를 만들지만 자기 인도를 중심으로 한 인도양 세계의 맹주로서 자기 역할을 굳건히 하는 데에는 러시아와의 협력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러시아와도 협력을 해요. 그러니까 나는 인도 태평양도 협력하고 러시아랑도 협력해. 이게 우리 포지션이야. 라고 하는 거를 인도는 당당히 주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더 황당한 거는 이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 사우디아라비아는 지금 미국의 증산 요구에 대해서 일정한 거리를 두면서 우리가 그러니까 왜냐하면 미국이 이미 같은 생산자로서 과거에는 자국이 생산자이고 미국이 보호자였던 구조에서 이제는 동일한 생산자로서 서로 경쟁하는 구조잖아요. 근데 경쟁하는 구조인데 미국이 이 빈살만의 어떤 그런 그 문제를 가지고 강하게 지적하면서 이게 리짐 스터빌리티를 건드렸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이런 나라랑 같이 협조하는 거는 우리가 상당히 조심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미 과거랑 같은 구조로 움직이지 않는 거죠. 뭐 심지어는 이스라엘이 제재 참여 안 하는 건 진짜 아이러니고요. 뭐 그것 이외에 뭐 브릭스 국가들이 여전히 러시아랑 같이 움직이는 구조를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이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그 다음에 중남미 국가들이 여기 참여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학자들 중에서도 뭐 스탠트라는 학자 같은 사람은 The West and the Rest라고 하는 그 최근에 나온 책에서 그 서방이 그 자기 그 미국의 지금 이 바이든 행정부가 보여준 것처럼 이렇게 유럽과 일부 그 미국의 자유주의적 국제 질서에 적극적으로 동조하고 있는 국가들이 한편에서 분명한 자기 동맹을 결집하고 이 세를 모으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GDP를 합하면 거의 한 70% 육박하는 그 부의 다수를 점유하고 있는 국가들이죠. 그렇지만 그 나머지 국가들은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수로 치면은 뭐 5분의 3 이상의 국가들이 그 제재에는 동참하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의 포지셔닝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더더군다나 중요한 것은 이들 국가 중에서는 앞으로 프로덕션 체인이 굉장히 중요한 세계 경제의 핵심이 될 텐데 이 프로덕션 체인에서 가장 중요한 싸움이 이제 원자재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잘 공급하느냐의 싸움이 될 텐데 이런 국가들이 이 더 레스트 그 나머지 회색지대 국가들의 상당 부분에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 같은 과거의 냉전이 재현되어지는 구조로 신냉전 구조가 갈 거다라고 하는 식의 생각은 잘못된 예측이다라는 걸 분명히 알 수 있고요. 그게 한반도에 대해서 가진 함의는 세계가 그렇게 가고 있지 않은데 한반도를 둘러싸고 북중러 북방 삼각대 한미일 남방 삼각이 대립하는 구도를 다시 이 한반도 주변에 재현시키는 구도는 우리가 만들면 안 되죠. 가급적이면 이걸 어떤 식으로 회피할 거냐. 아까 임 교수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뭐 중간국들끼리 연대를 한다든지 소지역, 소다자 이런 다양한 창의적인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그 자율적 공간을 계속 만들려고 하는 노력을 한편으로는 해야 되는 거예요. 즉 한미동맹 굉장히 중요한 축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잘 건설하고 구축하고 관리해야 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여지 안에선 끊임없이 창조적인 운신의 폭을 만들어 가면서 이 대립 구도를 가급적이면은 좀 이 줄여나갈 수 있는 노력을 우리는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냐.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말이 너무 길었습니다. 아니, 뭐 그 선생님이 신 교수님께서 하셔야 될 영역이고 저는 인문학자로서 하나만 좀 덧붙인다면 저희 그 메모리 스타디즈에서 이제 국제 관계를 굳이 접근한다면 이제 온톨로지컬 시큐리티라는 말을 쓰는데 뭐 존재론적 안보라고 할게 뭐냐면 사람들이 지금 이제 역사 논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뭐 제노사이드 얘기도 이제 계속해서 나오지만 이런 것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랬을 때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과거 역사에 대한 기억과 이해 방식이 자신들에게 어떤 존재론적인 그러한 어떤 그 안보에 감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 사람들이 혹은 그 지역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생각하는 체리시하는 그러한 어떤 역사적인 기억을 누군가가 너 거짓말이야. 아니야. 니네가 희생자가 아니라 니네가 가해자였어. 이런 걸 얘기했을 때
마지막 경제적인 침해를 받거나 이익을 침해받는 것보다 더 분노하는 그런 양상들이 이제 사실은 그 역사적 화해와 역사 갈등의 문제가 어떤 때는 이제 특히 우리 동아시아 보면 이제 전면으로 부각이 되는데 결국은 특히나 이제 뭐 큰 나라들과의 외교에서는 뭐 그런 문제가 크게 불거지지 않을 수. 근데 뭐 중국 같은 경우 중국과도 우리가 이제 고구려사 논쟁 같은 거 동북공정과 고구려사 논쟁 같은 게 벌어졌는데 그런 거에 접근하는 한국 사회의 그 이 시각이 사실 너무 편협합니다. 너무 자기중심적이고 진짜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맞으면 서로 이렇게 오버래핑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 오버래핑 되는 부분들은 딱 다리미로 그냥 쫙 펼쳐갖고 이거야 라는 식의 이러한 사유 방식이 지금 이제 신 교수님께서 얘기하신 한국 사회가 이와 같은 새로운 21세기의 포스트 콜드워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스탠싱 우리의 위치를 자리매김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부딪혔을 때 하나는 저는 이제 역사가로서 드릴 수 있는 거는 그와 같은 그 온톨로지컬 시큐리티의 느낌에서 사람들이 가지는 이웃이 가지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듬고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대화를 걸고 말을 걸고 같이 나아갈 수 있는가를 고민할 만큼 저희 사회가 좀 더 성숙될 시민 사회가 우선 좀 성숙될 필요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참 지금 저도 그 말씀을 드리니까 너무 그 공감이 되는 게 사실은 어 정말 되게 속상한 부분이 이 동아시아에서 갈등적인 측면들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부각을 하고는 있지만 사실은 동아시아에서 공유하고 있는 부분도 굉장히 많거든요.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어떤 다른 지역 못지않게 이 관광객서부터 해가지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코로나 이전의 상황을 보면 굉장히 서로 상호작용을 잘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데 우리한테 하나 좀 모자란 거는 그러니까 네이션 스테이트를 좀 이렇게 넘어서는 이런 이 지역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삶의 장을 품는 종류의 생각들. 그러니까 뭐 리전의 미래를 생각하는 이런 고민들을 같이 생각하고 같이 얘기해 보는 이런 종류의 교육도 없고 뭐 토론의 장도 굉장히 작고 뭐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한계가 보이는 걸 보면서 아니 실제로 경제적인 상호 의존이나 이렇게 엮여 있는 걸 보면은 유럽 못지않게 굉장히 많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오죽했으면 아시아 패러독스라는 얘기가 나왔겠어요. 그러니까 시큐리티 상으로는 경쟁을 하는데 이코노미를 보면 상호 의존이 엄청나게 증대하고 있는 이런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 지난 탈냉전 30년간의 경험을 한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맞는 우리가 같이 살아가는 이 지역, 동아시아를 품은 리더, 동아시아를 꿈꾸는 젊은이들, 그리고 그런 걸 상상해 볼 수 있는 다양한 조금만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서 동아시아 유스 뭐 레일 패스 뭐 이런 거 같은 거 만들어서 같이 좀 이렇게 한중일 젊은이들이 그냥 철도 UL 패스처럼 사용하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행도 좀 많이 시키고 그러면서 뭐 이런저런 생각도 하게 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안 하고 있었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참 안타까운 좀 생각이 좀 들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끝으로 한 말씀 또 드리고 싶은 게 이 사실 동아시아 이 안보 담론 같은 것들이 이게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는 이런 기존에 얘기했던 경제적인 상호 의존 그런 것보다는 군사 안보가 훨씬 중요한 쪽으로 가게 될 것 같고요. 되게 경직적으로 가게 될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렇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할 분야가 어디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한국이 가지고 있는 이런 강점들이 있잖아요. 뭐 우리가 군사적 초강대국도 아니고 경제적으로 세계 10위권 정도인데 문제는 한국이 가지고 있는 스토리가 한국이 이렇게 그 가난을 극복하고 이런저런 악조건 속에서도 이게 뭔가 이런 거를 읽어왔던 스토리 자체가 사실은 우리의 굉장한 강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민주화 거기에는 사실은 명암이 다 있는 거고 산업화 거기에도 명암이 다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이런 경험을 사실은 그 이 비슷한 처지에 있었던 개도국이라든지 저개발국들 입장에서는 한국의 경험이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이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좀 뭐 배워보고 싶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하고 그런 대상인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어떤 뭐 내셔널리스트 그런 뭐 국뽕이라고 하나요? 근데 그런 입장에서 이런 것들을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민주화를 이루었던 경험, 그러니까 아시아에서는 민주주의가 안 되는 거냐? 또는 이 남한테 도움받았던 국가는 남에게 도움 줄 수 있는 국가로 한국은 그걸 보여준 케이스니까 할 수 없는 거냐라고 했을 때 한국이 the answer는 아니지만 an answer로서 사람들이 참조해 볼 만한 사례는 되거든요. 이 국가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홍콩, 뭐 아니면 미얀마에서 뭐 우리 민주화 항쟁에서 불렀던 노래 같은 것들을 이제 한다는 거예요. 아, 참 신기하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러나 그게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민주주의라든지 그 다음에 산업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말 강대국들의 이 싸움의 논리 속에서 이, 이 활용되어지는 그런 도구가 아니라 이 가난을 극복하고 또 그 민주적인 질서를 희구하고 있는 이 개도국에 있는 여러 국가들이 함께 공유하면서 토론하면서 서로를 지지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어떤 플랫폼으로 이런 우리가 가진 경험을 함께 공유하고 토론해 볼 수 있는 외교 이런 게 이제 한국의 어떤 정체성 외교의 중요한 근간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렇다면 그런 게 도리어 훨씬 더 보편적 가치에 대한 기여를 하는 거고 갈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누구 편들기를 확실히 해서 줄 서가지고 앞장서가지고 가보자 이런 것보다는 그런 것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을 피하면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 가치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데 그런 것들을 모색하는 외교 그런 외교를 좀 꿈꿔볼 수는 없을까 뭐 그런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예, 제가 사회자로 여쭤보고 싶었던 거를 다 잘 말씀해 주셔서, 예, 그 앞으로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국제 질서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또 세계 경제 질서, 무역 패턴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지금 신병주 교수님 말씀은 제가 이야기에는 소위 냉전 체제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예전의 그 모습 그대로 갈 것은 아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경제적인 모습하고 안보 앞으로 더 이제 안타깝지만 큰 압력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하고 관계가 단순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명분도 잃고 실리도 잃고 이렇게 하는 거는 피해야 되지 않을까. 예. 그러려면은 분명히 이제 상황에 대한 정확한 예측, 예. 이렇게 전제가 되어야 될 것 같고, 예. 우리가 이제 국제 무대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정체성이나 가치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좀 새로운 관점, 또 우리 임진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놓칠 수 있었던 것들, 가치, 관점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시면서 생각해 볼 거리가 많이 생기지 않았나, 예. 그런 의미에서 의미 있는 대화가 진행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러면은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까요? 아니면은 또 굉장히 많은 사실 주제들을 짧은 시간에 이렇게 금방 지나와서 혹시 조금 추가해 주실 마지막으로 이제 전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은 예, 듣고 예, 마무리할까 합니다. 임 뭐 저는 교수님, 특별히 없습니다. 그래도 임 교수님께서 그 오늘 너무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임 교수님 아니 무슨 말씀을? 그 한 말씀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 뭐 특별히 다음에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젤렌스키 대통령 같은 사람 모시면은 좀 자리에 좀 앉아 있읍시다. 네, 맞습니다. 예, 예. 뭐 말로 천냥빚도 갚는데 아니 하여튼 초청해놓고 참 좀 안타까웠죠. 그냥 저도 그냥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 우리의 도전이 단순한 도전이 아니고 되게 복합적인 도전이기 때문에 우리의 대응도 복합적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복잡한 게 꼭 나쁜 건 아니다. 뭐 그런 얘기를 끝으로 한번 하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잡한 문제를 더 생각해 볼 기회가 된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요. 예. 그러면은 우리 편집장님 이렇게 마무리하면 될까요?